오늘 증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전 음봉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이 꽤 깊게 하락을 보이네요. 마이너스 3%고요. 코로가 두드러진 약세고요. EWI ETF도 하락입니다. 일단 한숨을 좀 쉬면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퀀트 분석의 대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녹록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죠. 네, 들어오시면서 한숨 소리가 네, 들리더라고요. 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종결시킨 AI 버블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또 간밤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뭐 이제 까보면 까볼수록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약간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 매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65%, 물론 이제 매출 성장률도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거의 이제 80%, 90% 하다가 지금 60%.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니죠. 매출액 증가 자체를 분기에 60% 증가를 한다. 이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재고 자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빨리 어떻게 인도가 잘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매출채권도 조금 늘었어요. 네.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매출을 보였는데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다. 왜 돈을 못 받을까?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신용 리스크, 뭐 오라클의 CDS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측면에서의 작은 경색이 아닐까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매출액 잘 나왔고 무엇보다도 GP 마진 수익성 자체가 기존의 가이더스 74%에 비해서 14.5% 상당히 더 잘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P 마진이 더 중요하다. 예. 과거 IT 버블 네. 측면에서도 GP 마진이라든지 OP 마진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버블에 대한 어떤 의혹이 커졌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대해서 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측면을 확인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펀더멘털 측면이 아니라 연준쿡 위원의 어떤 발언이 더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무위험 수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요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AI IT 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똑같은 수치라도 더 높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 이제 주식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PER 지금 엔비디아가 33%인데 이거를 역산해가지고 기대 수익을 구하면 사실은 이제 한 3%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높은 미국 국채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쿡 이사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약간 적대적인 네네. 관계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좀 약간 공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연준 위원치고는 이 뭐 자산 가격의 폭락을 예상을 하는 그런 게 약간 좀 황당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의 어떤 버블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질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퇴진 의혹을 계속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는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도 떨어지는 환경에서 연준 쿡 위원이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공작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를 셧다운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유동성 장세를 갖다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야겠다. 앞으로도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은 좀 자제해야 된다. 그게 인플레이션 문제였네요.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테크, AI 빅테크의 어떤 그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이런 이 정치권의 어떤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논란으로 비화된 이런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심리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펀더멘털로 저는 유동성이 따라 붙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예.
셧다운으로 인해 지표들이 안 나오다가 한 달 반 늦게 나온 9월 고용을 보니까 예상 대폭 상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말말말, 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 반도체를 봤을 때 여전히 펀더멘탈은 괜찮다. 근데 실적도 탄탄하고 또 반도체가 여는 확산형 실적 장세라는 이경수 연구원의 레포트를 보면 앞으로의 AI 반도체 사이클 뭐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서 괜찮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셨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의 반도체의 이익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한국의 반도체의 이익 자체가 전일 발표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의 어떤 수요 공급을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는 가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이익이 올라간다. 그런데 저희 이제 과거에서 이제 그 그래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볼 수 있는 2016년도 말에서 2017년도 이익이 쭉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임팩트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도 기존의 어떤 분기 매출, 분기 이익을 더블 이상씩 했던 레벨업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익이 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실적 급등은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실적이 좀 모두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이끄는 이제 확산형 실적 장세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는 사실은 이익이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 PER은 항상 떨어져 왔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도 PER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우리 주가가 더 오른다. 이거는 약간 버블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보다는 주가가 그렇게 덜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9배였던 PER이 6배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한국의 반도체는 9배입니다. 그래서 이익 사이클 측면에서는 상승 사이클,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형적인 시크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레이팅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PER 자체가 이익이 개선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분기 이익이 잘 나오는, 확정 실적이 잘 나오는 2017년도, 18년도 보면 한 2년 동안 저렇게 이익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기존의 이익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났죠. 근데 4개분기 전반전에는 반도체가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그 후반전에는 언더퍼폼해요.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반도체 이익이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후년 2분기까지는 우리 반도체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괜찮다. 가정을 한다면 네네. 우리의 주가의 피크는 사실은 내년 2분기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남았지만 그래도 반도체하고 기본적으로 알파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확산적인 그런 매기는 조금 퍼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더하기 알파 전략 주셨는데 그 알파라는 부분을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곁들일 반찬은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일어나고 그 후반전 있잖아요. 반도체 주가가 코스피 대비해서 언더퍼폼 하기 시작할 때 반도체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지만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이 좋았느냐.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실적 팩터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저희는 이제 거래대금 팩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높아지고 실적도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소팅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롯데, 이스페타시스,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기, 뭐 이게 뒤에서 보면은 뭐 한국전력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이런 종목군이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는 과정에서는 긍정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무엇보다는 지금은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안정성이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지표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계속 이제 깜깜이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문제는 그런 것이죠. 연준 이사가 자꾸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네. 볼 수는 없다. 근데 그들은 혹시 인플레이션 지표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지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트럼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건지, 네. 그리고 연준 이사를 기본적으로 장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일단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말씀을 드렸던 이 고배당 종목군들,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금융업종, 그중 금융 안에서도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업종, 보험업종, 뭐 증권업종이야 뭐 이제 배당은 높지만 이렇게 네. 지수의 베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디펜시브 컨셉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이익 사이클, 경기 사이클하고 무관한 제약 바이오 이런 측면으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 더하기 곁들일 반차 알파 전략 세워봤고요. MSCI 편입기 돼 있는 종목들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주시면요. 일단은 MSCI 전략도 상당히 디펜시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패시브 전략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든 올라가든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MSCI 편입 예정 종목군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과거 사례에서 보면은 MSCI 다음 편입은 2월 달인데 3, 4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이 해당 종목군들을 간택을 해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와 이수페타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이 종목군들이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상당히 최근에는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하고 업데이트를 해보면 저 이제 컷오프가 더 줄어들었어요. 저 컷오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네. 편입이 되기 위한 네. 기준이 별로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편입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